한도윤은 짙은 안개가 깔린 산길을 천천히 올라갔다. 10년째 변함없는 이 길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발걸음이 유난히 무거웠다. 아버지의 3주기. 매년 이맘때면 혼자 산을 올랐던 그였지만 올해는 달랐다. 막내 여동생 지은의 간곡한 부탁으로 형제들이 함께 모이기로 했던 것이다. 오빠, 이번엔 꼭 같이 가요. 아버지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지은의 말이 마음에 남아 결국 승낙했지만 도윤은 여전히 불편했다. 글을 쓰는 사람답게 그는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을 선호했다. 특히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더욱 그랬다. 남들 앞에서 보이기엔 너무 사적이고 너무 깊었다. 형님, 여기 계셨군요.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도윤이 뒤돌아보니 둘째 형 철우가 제사용 음식을 담은 보따리를 들고 올라오고 있었다. 그 뒤로는 지은도 보였다. 철우는 여전히 말수가 적고 무뚝뚝했지만 가족이 모이는 자리에서만큼은 누구보다 책임감을 보이는 사람이었다. 일찍 오셨네요. 철우가 간단히 인사했다. 응, 좀 일찍 왔어. 도윤은 담담히 대답했다. 사실 새벽부터 잠이 오지 않아 집을 나선 것이었다. 소설가로서의 직업병인지 아니면 단순한 불면증인지 알 수 없었지만 요즘 들어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다. 세 형제는 함께 아버지의 무덤이 있는 능선을 향해 걸었다. 봄 기운이 완연한 산속에는 개나리와 진달래가 피어나기 시작했고 새들의 지저귀미 고요한 공기를 가득 채웠다. 그런데 아버지의 무덤이 보이는 거리에 다다랐을 때 도윤의 발걸음이 멈췄다. 저게 뭐지? 봉분 앞에 하얀 무언가가 앉아 있었다. 자세히 보니 고양이였다. 순백의 털을 가진 고양이 한 마리가 무덤 앞에 단정히 앉아 있었다. 마치 무덤을 지키는 수호신처럼. 언제부터 있었을까? 지은이 궁금해하며 물었다. 글쎄, 야생고양이인 것 같은데. 철우가 중얼거렸다. 세 사람이 가까이 다가가도 고양이는 꿈쩍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고개를 돌려 그들을 바라보았지만 자리를 뜨려 하지 않았다. 도윤은 고양이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했다. 털은 군데군데 거칠어 보였고 목줄도 없었다. 명백히 길고양이였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기묘할 정도로 맑고 투명했다.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다. 신기하네. 보통 사람이 오면 도망가는 법인데. 지은이 감탄했다. 도윤은 고양이 앞에 조심스럽게 다가가 쪼그리고 앉았다. 고양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도윤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 속에는 두려움도 경계심도 없었다. 오히려 어떤 친숙함 같은 것이 느껴졌다. 이상하다. 처음 보는 고양이인데 왜 이렇게 친숙할까? 도윤은 고양이를 뒤로하고 일어났다. 형제들은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간소하게 남아 제사상을 차렸다. 철우가 준비해온 과일과 떡, 술 한 병을 정성스럽게 배치했다. 도윤은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다. 아버지, 형제들이 함께 왔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제사를 지내는 동안 고양이는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마치 제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도윤은 제사를 지내면서도 계속 그 고양이가 신경 쓰였다. 소설가의 직감이라고 해야 할까?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았다. 제사를 마치고 뒷정리를 하는 동안 도윤은 무덤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무덤 옆쪽 흙이 유난히 축축하고 살짝 내려앉아 있었다. 형, 여길 좀 이상하지 않아요? 도윤이 철우를 불렀다. 철우가 다가와 살펴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다. 글쎄, 비가 온 것도 아닌데 물이 고이는 곳도 아니고 두더지 구멍 아닐까요? 지은이 제안했다. 하지만 도윤의 의구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작가로서 오랫동안 키워온 관찰력과 직감이
뭔가 이상하다고 속삭이고 있었다. 흙이 내려앉은 모양도 자연스럽지 않았고 축축한 정도도 주변과 확연히 달랐다. 나중에 한 번 더 와봐야겠어. 도윤은 속으로 생각했다. 형제들에게 말하면 쓸데없는 걱정을 끼칠까 봐 입에 담지는 않았지만 이 이상한 느낌을 그냥 넘길 수는 없었다. 제사를 마치고 내려가는 길, 형제들은 각자 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나누었다. 철우는 아버지가 마지막에 했던 말들을 떠올렸고, 지은은 아버지와 함께 만들었던 연을 기억했다. 도윤은 아버지가 생전에 자신의 글에 대해 해주었던 격려의 말들을 생각했다. 아버지는 우리가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을 원하셨어. 하지만 가족이라는 끝만은 놓지 말라고 하셨지. 철우의 말에 세 사람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평소엔 각자의 삶에 바빠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이런 날만큼은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된다. 그런데 산길을 내려가면서도 도윤의 머릿속에서는 그 흰 고양이와 이상한 흙의 모습이 계속 맴돌았다. 뒤를 돌아보니 고양이는 여전히 무덤 앞에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시선은 마치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도윤은 계속 그 장면들을 머릿속으로 되짚어 보았다. 소설가로서 늘 예민하게 반응하는 직감이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고 속삭이고 있었다. 특히 그 고양이의 행동은 너무나 인위적이었다. 마치 사람처럼 무덤을 지키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혹시 아버지가 그 고양이에게 밥을 주곤 하셨던 건 아닐까? 도윤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는 평소 동물들을 좋아하셨고, 특히 길고양이들을 자주 돌봐주시곤 했다. 만약 그렇다면 고양이가 무덤을 지키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설명이 될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았다. 그 축축하고 내려앉은 흙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단순한 자연현상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 그날 밤, 도윤은 서재에 앉아 새로운 소설의 구상을 하려 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온통 흰 고양이와 아버지의 무덤 이야기뿐이었다. 그는 결국 노트북을 열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서 적기 시작했다. 소설가의 습관으로 의미 있어 보이는 모든 것들을 기록해 두는 것이었다. 오늘 아버지 제사에서 만난 흰 고양이. 야생인 것 같지만 사람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음. 무덤을 지키듯 앉아 있었고 제사 내내 자리를 뜨지 않았음. 무덤 옆 흙이 이상하게 축축하고 내려앉아 있었음. 자연스럽지 않은 느낌. 글을 쓰면서도 도윤의 마음은 불안했다. 소설가로서의 직감이 계속해서 그 자리에 무언가가 있다고 속삭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 아래 도윤은 내일 다시 산에 올라가 보기로 마음먹었다. 혼자서 말이다. 그 고양이가 정말로 무덤을 지키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이상한 흙의 정체가 무엇인지 확인해보고 싶었다. 가족들에게는 말하지 않으려 했다. 특히 철우는 조상의 무덤을 함부로 건드리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미신을 믿는 편은 아니지만 가문의 체면과 전통을 중시하는 성격이었다. 괜히 의심을 사서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는 것보다는 혼자 확인해 보는 게 나을 것 같았다. 시계가 자정을 넘기고 있었지만 도윤은 여전히 잠이 오지 않았다. 그는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마셨다. 어디선가 고양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착각일까? 도윤은 귀를 기울였지만 이미 소리는 사라지고 없었다. 내일 가봐야겠어. 도윤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서재에 불을 껐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 흰 고양이의 맑은 눈빛이 빛나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것을 알리려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다. 새벽 5시. 도윤은 잠자리에서 일어났다. 사실 제대로 잠든 것도 아니었다. 밤새 뒤척이며 어제 본 흰 고양이와 이상한 흙더미 생각만 했다.
창밖으로는 아직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지만 더 이상 누워 있을 수가 없었다. 간단히 세수를 하고 운동복을 입은 도윤은 가방에 손전등과 작은 삽을 넣었다. 삽을 챙기면서도 스스로에게 의문이 들었다. 정말 땅을 팔 생각인가? 하지만 어제부터 계속된 불안한 예감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집을 나서며 도윤은 철우에게 문자를 보냈다. 형, 아침 산책 겸 아버지 무덤 한 번 더 둘러보고 올게요. 혹시 연락 안 되더라도 걱정 말고요. 사실 그럴 필요는 없었지만 만에 하나 일이 커질 경우를 대비한 것이었다. 소설가의 직업병일까?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두는 습관이 있었다. 산길은 어제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가운데 가로등도 없는 산길을 혼자 걷는 것은 쉽지 않았다. 손전등을 켜고 조심조심 발을 내디뎠다. 평소 같으면 이런 시간에 혼자 산에 오르는 일은 없었을 텐데 오늘은 달랐다. 산길을 걸으며 도윤은 어제 일을 다시 되짚어 보았다. 고양이의 행동은 분명 이상했다. 야생동물이 사람들이 접근해도 전혀 도망가려 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됐다. 더구나 무덤 앞에서 마치 무언가를 지키듯 앉아 있었다는 것은 더욱 그랬다. 아버지의 무덤이 있는 능선까지는 약 40분 정도가 걸렸다. 어제보다 일찍 와서인지 산 전체가 고요했다. 새들조차 아직 잠에서 깨지 않은 시간이었다. 그런데 무덤이 보이는 거리에 다다랐을 때 도윤은 깜짝 놀랐다. 어제 그 흰 고양이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이다. 정말이네. 도윤은 중얼거리며 천천히 다가갔다. 고양이는 도윤을 보더니 고개를 살짝 돌렸다가 다시 무덤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마치 인사를 하는 것처럼. 너 밤새 여기 있었던 거야? 고양이에게 말을 걸어보았지만 당연히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고양이의 행동은 여전히 신기했다.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친숙함을 보이는 것 같았다. 도윤은 고양이를 자세히 관찰했다. 어제 보았을 때보다 털이 더 거칠어 보였고 몸도 약간 말라 있었다. 길고양이 맞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고 지적으로 보였다. 무엇을 지키고 있는 거지? 도윤은 고양이가 계속 바라보는 방향을 따라 시선을 돌렸다. 어제 이상하게 느꼈던 바로 그 지점이었다. 흙이 축축하고 살짝 내려앉아 있던 곳. 가방에서 손전등을 꺼내 그 부분을 자세히 비춰보았다. 역시 어제 본 것과 같았다. 주변의 흙과는 확연히 다른 상태였다. 마치 누군가 파서 다시 덮어놓은 것 같았다. 이건 자연스럽지 않아. 도윤은 확신했다. 작가로서 오랫동안 키워온 관찰력이 분명히 무언가 인위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가방에서 삽을 꺼낸 도윤은 잠시 망설였다. 조상의 무덤 근처를 함부로 파는 것이 맞는 일일까? 철우가 알면 분명 화를 낼 것이다. 하지만 이 불안한 느낌을 그냥 넘길 수는 없었다. 미안해, 아버지. 하지만 이 느낌을 무시할 수가 없어. 도윤은 조용히 중얼거리며 조심스럽게 삽을 들었다. 흙을 파기 시작하자 고양이가 더욱 주의 깊게 그를 바라보았다. 마치 격려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부드러운 표토였다. 하지만 30cm 정도 파들어가자 삽이 딱딱한 무언가에 부딪혔다. 이게 뭐지? 도윤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더 조심스럽게 주변 흙을 파내자 나무로 만든 작은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크기는 신발 상자 정도였고 오래된 것 같았지만 비교적 상태는 양호했다. 설마. 도윤은 손이 떨렸다.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내 손전등으로 비춰보았다. 별다른 표시는 없었지만 분명히 누군가 의도적으로 묻어둔 것이었다. 상자를 열어보려다가 도윤은 잠시 멈췄다.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두려웠다. 하지만 호기심과 작가로서의 직감이 더 강했다.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보니
낡은 천에 쌓인 물건들이 들어 있었다. 천을 벗겨내자 작은 아이의 운동화 한 켤레가 나왔다. 빨간색 운동화였는데 크기로 보아 10살 정도 아이가 신었을 것 같았다. 이게 대체 운동화 밑에는 작은 인형도 있었다. 분홍색 토끼 인형이었는데 한쪽 귀가 떨어져 나가 있었다. 그리고 작은 손수건도 있었다. 하얀 손수건에는 소연이라는 이름이 수놓아져 있었다. 도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소연. 이 이름이 낯설지 않았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그때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다. 수십 년 전 이 마을에서 일어났던 실종 사건. 10살짜리 여자아이가 사라졌는데 끝내 찾지 못했다는 그 아이의 이름이 분명 소연이었다. 박소연. 도윤은 중얼거리며 손수건을 다시 자세히 보았다. 소연이라는 글씨는 아마도 아이의 어머니가 수놓은 것 같았다. 정성스럽고 예쁜 글씨였다. 그런데 왜 이 물건들이 아버지 무덤 근처에 묻혀 있는 것일까? 도윤의 머릿속에 온갖 추측들이 스쳐 지나갔다. 혹시 아버지가 그 사건과 관련이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이곳에 묻어둔 것일까?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지? 도윤은 갈등했다. 이 물건들은 분명 중요한 단서였다. 수십 년 전 실종된 아이와 관련된 물건들이 틀림없었다. 하지만 이것을 세상에 알리면 큰 파장이 일어날 것이다. 특히 아버지의 명예와 관련해서. 그때 고양이가 야옹하고 울었다. 도윤이 고개를 돌려보니 고양이가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뭔가 간절함 같은 것이 느껴졌다. 너도 이것과 관련이 있는 거야? 물론 대답은 없었지만 도윤은 고양이가 단순히 우연히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마치 이 비밀을 알리기 위해 나타난 것처럼. 도윤은 상자를 다시 조심스럽게 포장했다. 그리고 구덩이를 다시 메웠다. 하지만 상자는 가져가기로 했다. 일단 집에 가서 차근차근 생각해보고 싶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 도윤의 마음은 복잡했다. 이 발견이 가져올 파장을 생각하면 두려웠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진실을 알고 싶다는 욕구도 강했다. 소설가로서의 본능이 이 미스터리를 풀고 싶어 했다. 집에 도착한 것은 오전 8시경이었다. 평상시 같으면 아직 잠들어 있을 시간이지만 오늘은 너무 많은 일이 있었다. 도윤은 서재에 상자를 놓고 다시 한번 내용물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운동화는 많이 낡았지만 아직도 아이의 채취가 남아있는 것 같았다. 인형도 누군가 많이 아꼈던 흔적이 역력했다. 손수건에 소연이라는 글씨는 더욱 또렷하게 보였다.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도윤은 컴퓨터를 켜서 과거 신문 기사들을 검색해보기 시작했다. 박소연 실종 사건으로 검색하자 몇 개의 기사가 나왔다. 30년 전 일이라 자료가 많지는 않았지만 대략적인 사건 개요는 파악할 수 있었다. 1993년 9월 10살 박소연 양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실종됐다.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마을 입구 정미소 근처였고 그 이후로는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었다. 경찰이 수개월간 수사했지만 결국 미제 사건이 되었다. 기사를 읽으며 도윤은 가슴이 무거워졌다. 10살짜리 아이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부모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런데 이 아이의 물건들이 왜 아버지 무덤 근처에 묻혀 있었을까? 도윤은 아버지가 그 당시에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기억해보려 했다. 30년 전이면 아버지도 한창 나이였을 것이다. 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고 설마 도윤의 머릿속에 불길한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냈다. 아버지가 아이의 실종과 관련이 있을 리 없었다. 아버지는 평생 남을 해친 적이 없는 분이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철우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벌써 다녀왔어? 별일 없었지?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했다. 네,
별일 없었어요. 고양이도 다시 보고 왔고요. 거짓말은 아니었다. 고양이는 정말로 다시 봤으니까. 하지만 상자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 없었다. 아직 상황을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도윤은 상자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다.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곰곰 생각해 보기로 했다.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큰 비밀이었다. 하지만 성급하게 드러내기에는 파장이 너무 클 것 같았다. 특히 철호의 반응이 걱정됐다. 그는 가문의 명예를 무엇보다 중시하는 사람이었다. 만약 아버지가 이 사건과 어떤 식으로든 연관되어 있다면 철호는 절대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려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도윤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실종된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그 아이의 부모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 아닌가? 지은이와 먼저 상의해볼까? 도윤은 생각했다. 막내 여동생인 지은은 형들보다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윤을 이해해주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가족을 분열시킬 수 있는 민감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 흰 고양이는 지금도 무덤 앞에 앉아 있을까? 그리고 정말로 이 비밀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나타난 것일까? 내일 지은이에게 전화해보자. 도윤은 마음을 정했다. 혼자서는 이 문제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았다. 누군가의 조언이 필요했고, 지은이라면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날 밤도 도윤은 쉽게 잠들 수 없었다. 서랍 속에 숨겨둔 상자가 계속 신경 쓰였다. 그 안에 작은 운동화와 인형, 그리고 소연이라는 이름이 수놓인 손수건이 자꾸 떠올랐다. 30년 전에 사라진 10살 소녀, 그리고 아버지의 무덤 근처에서 발견된 그 아이의 물건들.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 도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반드시 숨겨진 진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소설가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말이다. 상자를 발견한 지 이틀이 지났지만 도윤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밤마다 박소연이라는 이름과 그 작은 물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결국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그는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 시간 있을 때 한번 만날 수 있을까? 갑자기?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이상해. 지은의 예리한 직감에 도윤은 당황했다. 역시 가장 어린 여동생이지만 가족들 중에서도 가장 날카로운 관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운 일이야. 아버지, 제사 때 일과 관련해서. 알겠어. 내일 오후에 오빠 집으로 갈게. 다음 날 오후, 지은이 도윤의 집에 도착했다.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의 오빠를 보자 그녀도 긴장했다. 도대체 무슨 일인데? 도윤은 서재로 지은을 안내했다. 그리고 서랍에서 그 상자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게 뭐야? 먼저 이야기부터 들어줘. 도윤은 이틀 전 새벽에 혼자 산에 올라간 일부터 차근차근 설명했다. 고양이가 여전히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것, 이상한 흙을 파보니 이 상자가 나온 것, 그리고 상자 안에 들어있던 물건들까지. 지은의 얼굴은 점점 심각해졌다. 박소연, 그 이름 어디서 들어봤는데. 30년 전 우리 마을에서 실종된 아이야. 10살이었어. 도윤은 자신이 찾아본 신문 기사들을 지은에게 보여줬다. 지은은 기사를 읽으며 점점 놀라는 표情을 지었다. 그럼 이 물건들이 그 아이 것이라는 거야? 그럴 가능성이 높아. 손수건에 소연이라고 수놓아져 있어. 지은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보았다. 작은 운동화와 인형, 손수건을 보자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런.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지? 그걸 알아봐야 해. 하지만 도윤은 말을 머뭇거렸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다. 하지만 이 물건들이 아버지 무덤 근처에서 나왔다는 게 문제야. 혹시 설마 아버지가 그 아이 실종과 관련이 있다는 말이야? 지은의 목소리에 충격이 묻어났다. 나도 믿고 싶지 않아. 하지만 상황상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셔. 지은은 단호하게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도 불안감이 배어 있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이 물건들이 거기 있었던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야.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상자를 바라봤다. 작은 물건들이 30년 전의 비극을 증언하고 있는 것 같았다. 철우 형한테도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게 문제야. 형은 절대 이 일을 좋아하지 않을 거야. 왜? 가문의 체면이니 조상 모독이니 하면서 반대할 게 뻔해. 형이 어떤 성격인지 너도 알잖아.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철우는 전통과 체면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사람이었다. 특히 아버지와 관련된 일이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일단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 같아. 마을 주민들한테 그 당시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도윤과 지은은 서로 얼굴을 바라봤다. 누굴까? 도윤이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철우였다. 형이야. 지금. 도윤은 재빨리 상자를 서랍에 넣었다. 지은도 당황한 기색으로 자리를 정리했다. 문을 열자 철우가 들어왔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웠다. 지은이도 왔네. 형. 무슨 일이세요? 마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하더라. 철우의 말에 도윤의 심장이 빨라졌다. 이상한 소리요? 누군가 아버지 무덤 근처에서 땅을 팠다는 이야기야. 새벽에 목격한 사람이 있다고 하네. 도윤은 식은땀이 났다. 들킬 줄은 몰랐다. 그게 사실은 형. 혹시 그게 도윤 오빠일까요? 지은이 재빨리 끼어들었다. 철우가 놀란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봤다. 너였어? 형. 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조상 무덤 근처를 함부로 파다니. 철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도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그러게 왜 그런 거야, 오빠? 지은도 연기를 했다. 미리 이야기해 둔 것은 아니지만 서로의 눈빛으로 의사소통을 했다. 그냥 흙이 이상하다고 무덤 근처를 파? 너 정신이 나간 거야? 철우는 정말로 화가 났다.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졌다. 형, 진정해요. 지은이 말렸지만 철우는 쉽게 진정되지 않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겨우 3년인데 벌써 무덤을 헤집어 놓다니.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미안해, 형. 그냥 궁금해서. 그게 이유가 돼? 철우는 계속 화를 냈다. 하지만 도윤은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아직 상황이 정리되지 않았고 철우의 반응이 예상보다 격렬했기 때문이다.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 알겠어? 네, 형. 철우는 한참 동안 더 잔소리를 했다. 가문의 명예, 조상에 대한 예의, 마을에서의 체면 등등. 도윤은 고개만 끄덕이며 들었다. 철우가 돌아간 후 지은이 한숨을 쉬었다. 형 반응이 예상보다 심하네. 그러게. 이 상황에서 진실을 말하면 난리가 날 거야. 두 사람은 다시 고민에 빠졌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옳은 일이지만 가족의 화합을 깨뜨릴 수도 있었다. 그럼 일단 우리끼리만 조사해보자. 지은이 제안했다. 형한테는 비밀로 하고 당분간은 그래야 할 것 같아. 확실한 증거를 찾을 때까지는. 도윤은 지은의 제안에 동의했다. 다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다. 가족에게 비밀을 숨긴다는 것이 옳은 일일까? 내일부터 마을 주민들한테 물어보자. 30년 전 일이니까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좋은 생각이야. 나도 도와줄게. 지은이 상자를 다시 꺼내 물건들을 살펴봤다. 이 아이, 정말
무슨 일을 당한 걸까?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히 뭔가 있었을 거야. 그때 지은이 뭔가 생각난 듯이 말했다. 오빠, 그 고양이 이야기했잖아. 응. 지금도 거기 있을까? 아마도 매번 거기 있었으니까. 신기하다. 마치 이 일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 도윤도 같은 생각이었다. 그 흰 고양이의 행동은 너무나 인간적이었다.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내일 같이 가볼까? 그래. 나도 그 고양이를 보고 싶어. 두 사람은 내일의 계획을 세웠다. 오전에 마을 주민들을 만나보고 오후에는 산에 올라가 고양이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그런데 정말로 아버지는 관련이 없을까?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도 그렇게 믿고 싶어. 하지만 도윤은 말을 하다가 멈췄다. 사실 그도 확신이 서지 않았다. 아버지가 평생 선량하게 사셨던 것은 맞지만 사람은 모르는 법이다. 일단 조사해보자. 진실이 무엇이든 받아들여야 해. 맞아.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지은의 말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박소연. 30년 전에 사라진 10살 소녀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했다. 그날 밤 도윤은 또다시 잠들기 어려웠다. 서로의 환한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만약 진실이 밝혀진다면 형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가족이 산산조각 날 수도 있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어딘가에서 박소연의 영혼이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흰 고양이도 마찬가지였다. 창밖을 바라보며 도윤은 다짐했다.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든 끝까지 진실을 추적하겠다고. 그것이 소설가로서의 의무이자 한 인간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했다. 멀리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착각일까? 도윤은 귀를 기울였지만 이미 소리는 사라지고 없었다. 하지만 분명히 들었다. 마치 자신을 부르는 것 같은 울음소리를. 내일 모든 것을 시작하자. 도윤은 중얼거리며 창문을 닫았다. 길고 어려운 여정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진실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때가 온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일찍 일어나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 준비됐어? 응. 지금 출발할게. 그럼 마을 어르신들부터 만나보자. 30년 전 일을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 거야. 알겠어. 오빠도 조심해. 형한테 들키면 안 돼. 걱정 마. 자연스럽게 할게. 전화를 끊고 도윤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정말로 시작이었다. 30년 전의 비밀을 파헤치는 위험한 여정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설렜다. 소설가로서의 호기심과 정의감이 그를 앞으로 이끌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박소연이라는 이름이 자꾸 마음에 걸렸다.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했다. 지은과 만난 도윤은 마을의 가장 오래된 멍가게부터 찾아갔다. 70대 할머니가 운영하는 그 가게는 마을의 모든 소식이 모이는 곳이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도윤이네. 지은이도 왔고, 뭐 사러 왔어? 네. 음료수 좀 사려고요. 도윤은 음료수를 몇 개 골라 계산하면서 자연스럽게 화제를 꺼냈다. 할머니, 옛날에 이 동네에서 아이가 실종된 적이 있었다던데 기억하세요? 할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아, 소설 쓸 자료를 찾고 있거든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써보려고. 그런 무서운 이야기는 건드리지 마. 집안에 안 좋은 일 생겨.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하지만 도윤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도 그 당시 상황은 어땠는지. 혹시 박소연이라는 아이 기억하세요? 박소연이라는 이름을 듣자 할머니의 눈빛이 변했다. 어떻게 그의 이름을? 신문에서 봤어요. 30년 전 일이죠. 할머니는 한동안 망설이더니 주변을 둘러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애 참 불쌍했지. 엄마 아빠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 실종 당일에는 어땠나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 정미소 앞에서 마지막으로 봤다고 했지. 그런데 할머니가 말을 멈췄다. 그런데 뭐요? 아니야. 그런 얘기하면 안 돼. 죽은 사람들 욕되는 일이니까.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도윤은 뭔가 중요한 단서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가게를 나온 두 사람은 다음 목적지로 향했다. 마을 이장 댁이었다. 이장님, 안녕하세요. 60대 중반의 이장은 도윤을 반갑게 맞았다. 도윤이구나. 형님은 어떻게 지내시고? 네, 잘 지내세요. 이장님, 혹시 30년 전에 있었던 박소연 실종 사건 기억하시나요? 이장의 얼굴도 어두워졌다.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소설 소재로 사용하려고요? 당시 상황을 좀 알고 싶어서. 이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그때 온 마을이 발칵 뒤집혔지. 경찰들 와서 수색하고 모든 집을 뒤졌어.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지. 혹시 수상한 사람이나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글쎄, 그때 마을에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 도윤과 지은의 눈이 번뜩였다. 이상한 사람이요?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었어. 산속에서 혼자 살았는데 김무철이라고 했나? 마을 사람들이 다 무서워했지. 그 사람이 용의자였나요?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경찰들도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조사했고. 하지만 증거가 없더라고. 알리바이도 확실했고. 결국 혐의는 벗었지. 그럼 진짜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이장은 한숨을 쉬었다. 그걸 알면 위제 사건이 됐겠어? 하지만요. 당시에 이상한 소문이 있었어. 마을의 유지들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도윤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유지들이요? 응. 그때 마을에서 힘 있던 사람들 말이야. 하지만 그건 그냥 소문이었어. 증거는 없었고. 이장은 더 이상 말하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도윤에게는 충분한 단서였다. 이장 댁을 나와 걷던 지은이 말했다. 오빠, 혹시 아버지도 당시 마을 유지 중 한 분이셨던 거 아니야? 도윤도 같은 생각이었다. 30년 전 아버지는 마을에서 농사도 크게 짓고 여러 일에 영향력이 있었다. 그 김무철이라는 사람 집을 찾아가 볼까? 아직도 살아있을까? 모르겠어. 하지만 집터라도 확인해보자. 두 사람은 산으로 향했다. 마을 뒤편 깊숙한 곳에 폐가가 하나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기억했다. 산길을 한참 걸어 올라가니 정말로 오래된 집 한 채가 나타났다. 지붕은 반쯤 무너졌고 문짝도 떨어져 나가 있었다. 여기인 것 같은데.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오래된 생활용품들이 흩어져 있었다.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인 방에서 도윤은 책상 하나를 발견했다. 서랍을 열어보니 낡은 일기장이 하나 있었다. 이것 봐. 도윤이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펼쳤다. 글씨가 많이 바랬지만 읽을 수는 있었다. 1993년 9월 15일. 오늘도 소연이가 왔다. 나를 무서워하지 않는 유일한 아이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나를 피하지만 소연이만은 다르다. 도윤과 지은은 서로 눈을 마주쳤다. 1993년 9월 20일. 소연이가 사라졌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를 의심한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소연이는 내게 소중한 아이였는데. 1993년 10월 1일. 경찰들이 또 왔다. 나를 범인으로 몰고 있다. 하지만 진짜 범인들은 따로 있다. 마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일기의 내용이 점점 흥미로워졌다. 1993년 10월 15일. 오늘 밤 이상한 일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소연이의 물건을 가져와서 어딘가에 묻었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그들이 무엇을 숨기려는지 알 것 같다. 도윤의 손이 떨렸다. 1993년 11월 1일.
한도철 씨가 나를 찾아왔다. 입을 다물라고 협박했다. 만약 입을 열면 나를 범인으로 몰겠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소연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도철, 그것은 도윤의 아버지 이름이었다. 아버지가,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도 충격받은 표정이었다. 1993년 12월 25일. 소연이는 내게 맡겨진 아이였다. 마을 사람들의 비밀을 우연히 알게 된 소연이를. 그들은 그 아이를 제거해야 했다. 하지만 직접 손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던 그들은 나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다. 일기의 마지막 부분이었다. 1994년 1월 10일.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소연이의 영혼이 매일 나를 찾아온다. 진실을 밝히라고. 하지만 누가 내 말을 믿어주겠는가. 나는 단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일 뿐인데. 소연아, 미안하다. 삼촌이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일기는 거기서 끝났다. 도윤과 지은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삼촌이라고 했어. 지은이 중얼거렸다. 김무철이 소연이의 삼촌이었다는 거야?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도윤은 말을 이어가기 어려웠다. 일기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아버지가 이 사건에 깊이 관련되어 있었던 것이다. 오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지은의 목소리에 불안이 묻어났다. 모르겠어. 하지만 이 일기만으로는 부족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그때 밖에서 움직임이 느껴졌다. 두 사람은 긴장했다. 누군가 오는 것 같아. 조심스럽게 창문 밖을 보니 흰 고양이가 집 앞에 앉아 있었다. 그 고양이야. 도윤은 밖으로 나갔다. 고양이는 도윤을 보더니 야옹하고 울었다. 그리고는 어딘가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따라가 보자. 고양이는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인도했다. 큰 바위 뒤편이었다. 고양이는 그곳에서 멈춰 서서 땅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여기에 뭔가 있는 건가? 도윤은 주변을 살펴봤다. 바위 밑부분에 인위적으로 쌓인 돌더미가 있었다. 이것 봐. 돌더미를 치우자 작은 구멍이 나타났다. 그 안에는 또 다른 물건이 숨겨져 있었다. 낡은 천에 쌓인 작은 책이었다. 겉표지에는 소연이의 일기라고 적혀 있었다. 소연이가 직접 쓴 일기야.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를 펼쳤다. 오늘 삼촌을 만났다. 삼촌은 나만 이해해준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나를 불쌍하게 본다. 할머니가 마을 아저씨들과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 나에 관한 이야기였다. 무서웠다. 삼촌이 나를 멀리 보내주려고 한다. 서울 친척 집에 가서 공부하라고. 하지만 나는 여기서 살고 싶다. 일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한 아저씨가 나를 이상하게 본다. 무서운 눈으로. 할머니가 그 아저씨와 무슨 약속을 했는지 모르겠다. 나는 삼촌한테 이 일기를 맡길 거다. 혹시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일기는 거기서 끝났다. 마지막 날짜는 1993년 9월 22일. 실종 하루 전이었다. 소연이가 위험을 느끼고 있었어.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이 일기를 삼촌에게 맡겼던 거야. 도윤은 고양이를 바라봤다. 고양이는 조용히 앉아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 고양이, 혹시.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지만 도윤은 이 고양이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마치 소연이의 영혼이 깃들어 있는 것 같았다. 오빠, 이제 정말로 어떻게 할 거야? 이 증거들을 가지고. 지은의 질문에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일기들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아버지는 소연이의 죽음에 관련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을 30년간 무덤까지 가져가신 것이다. 아버지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도윤은 중얼거렸다. 김무철의 일기에 적힌 대로라면 아버지도 이 일로 평생 고통받으셨을 것이다. 진실을 밝혀야 해. 소연이를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도. 고양이가 다시 야옹하고 울었다. 마치 도윤의 결심을 격려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철우 형도 결국 이해하실 거야. 진실이 밝혀지면. 도윤은 일기들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다. 이제 결정적인 증거들이 모였다. 남은 것은 용기뿐이었다. 내일 경찰서에 가자.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려웠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다. 고양이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까지 따라왔다. 그리고 마을 입구에서 다시 산으로 돌아갔다. 마치 자신의 역할은 끝났다는 듯이. 그날 밤 도윤은 아버지의 영정 앞에 앉았다. 아버지, 이 결정이 맞는 건가요? 30년 동안 숨겨두셨던 비밀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영정 속의 아버지는 여전히 자애로운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 눈가에는 어떤 슬픔이 서려 있는 것 같았다. 소연이라는 아이. 아버지도 그 아이를 위해 이 결정을 원하실 거라고 믿어요. 도윤은 조용히 절을 올렸다. 내일부터 시작될 폭풍을 위한 준비였다. 도윤은 더 미루지 않았다. 상자와 2권의 일기, 정리해둔 기사 스크랩을 들고 경찰서로 향했다. 진술서는 길어졌고 형사는 말끝마다 제 감정, 제 수사라는 단어를 조심스럽게 붙였다. 문 밖으로 나오자 지은이 그의 팔을 꼭 잡았다. 잘했어, 오빠. 이제부터는 우리가 혼자 버티지 않아도 돼. 그래도 형은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날 저녁, 세 남매는 다시 선산에 모였다. 철호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말없이 향을 올리던 그는 끝내 참다 못해 물었다. 경찰서에 냈다지? 정말 그게 옳은 길이냐? 형, 아버지를 끌어내리려는 게 아니야. 도윤이 차분히 말했다. 잘못을 바로잡고 잃어버린 이름을 제자리로 돌려놓자는 거야. 그 과정에서 우리 아버지는 뭐가 되는데? 지은이 먼저 고개를 들었다. 진실을 감추고 사는 게 더 아버지를 가두는 일일 수도 있어. 아버지가 원하신 건 우리가 서로 등을 돌리는 게 아니었지. 바람이 잦아들자 봉분 앞에 흰 고양이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동안 여러 번 그곳을 지키던 고양이였다. 오늘따라 숨소리가 가늘었다. 고양이는 봉분의 얼굴을 비비고 다시 형제들을 바라보았다. 눈동자에는 물기와 빛이 같이 떴다. 그리고 마치 누군가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듯 고양이는 봉분 앞에 몸을 둥글게 말고 조용히 누웠다. 꼬리가 한번 흔들리고 긴 숨이 흘렀다. 움직임이 멎었다.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다. 철호가 가장 먼저 무너졌다. 그래, 어쩌면 이게 아버지가 원하던 길이었을지도 몰라. 그의 목소리는 낮고 쉰 음이었다. 그냥 있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면 누군가는 끝을 보게 해야지. 며칠 뒤 경찰의 재수사가 공식화되었다. 오래전 기록들이 꺼내졌고 정미소의 오래된 장부와 당시 순찰 일지, 이장의 구술 진술이 다시 채록됐다. 박소연의 이름이 기사에 짧게 실렸다. 30년 만에 재조사 착수. 제목은 그뿐이었지만 지면 속 3글자 박소연, 이 도윤의 가슴에 불을 밝혔다. 잊힌 이름이 다시 세상에 불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무엇인가 돌아오기 시작했다. 밤이면 도윤은 아버지의 영정 앞에 앉아 일기 한 구절씩을 읽어 내려갔다. 김무철의 문장 옆에는 소연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있었다. 그는 그 글자들을 소리내어 읽었다. 말끝을 뗄 때마다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지은은 옆에서 조용히 메모를 정리했다. 오빠, 우리도 기록을 남기자.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었을지도 몰라. 잘못과 책임.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길을. 철호는 며칠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대신 선산에는 그의 손길이 먼저 와 있었다. 잡초가 깔끔히 정리되어 있었고 봉분 옆에는 작고 둥근 돌로 만든 원이 하나 생겼다. 가운데엔 흰들꽃 2송이가 꽂혀 있었다. 지은이 꽃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형도 와서 울었구나. 재조사는 빠르게도 느리게도 흘렀다. 어떤 날은 오래된 사진관에서 확대된 사진 한 장이 새로운 이야기를 끌고 나왔고
어떤 날은 노인정 구석에서 건진 기억이 그만 흐려져 허공으로 흩어졌다. 형사는 결정적 단서 하나만 더 있으면 된다고 했지만 모두 알았다. 세월은 증거를 지우는 일을 누구보다 성실히 해왔다는 것을. 그래도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도윤은 일기를 바탕으로 소설, 형식의 기록문을 쓰기 시작했다. 사실관계와 상상력의 경계에서 매일 펜을 세웠다. 그는 아버지를 무너뜨리는 문장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다시 걸어가는 문장을 선택하려 했었다. 잘못을 감추지 않되 인간을 버리지 않는 문장. 소연의 이름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그러나 누군가에게 돌이킬 수 없는 칼이 되지 않도록.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일기 속 필적과 당시 문방구, 유통 잉크의 성분이 일치했고 소연 일기와 김무철 일기의 종이가 같은 지역에서 구입된 흔적이 확인되었다. 결정적이지는 않았지만 진술의 신빙성을 떠받치는 작은 발판이었다. 형사는 마지막으로 형제들에게 물었다. 선산엽 작은 원과 들꽃 누가 놓았습니까? 철우가 나섰다. 저입니다. 그건 고양이를 위한 자리였나요? 아니면 소연 양을 위한 자리였나요? 철우는 잠시 말이 없었다. 결국 짧게 대답했다. 둘 다요.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마을회관 입구에 작은 게시문이 붙었다. 이치인 이름을 기억하는 날. 도윤과 지은은 게시문을 보자마자 서로를 바라봤다. 이장은 오래된 스피커를 고치고 아이들은 하얀 종이와 색연필을 나눠 들었다. 어르신 몇 분이 사진 몇 장과 오래된 손편지를 내어주었다. 그중 하나는 소연의 할머니가 생전에 남겼다는 구겨진 종이었다. 소연아, 꽃피는 날에 오너라. 단 한 줄. 먹물이 번진 그 문장을 보고 지은이 울컥했다. 작은 모임은 조용히 시작되었다. 누군가가 소연의 이름을 부르자 대답 대신 바람이 문턱을 스쳐 지나갔다. 도윤은 준비해온 글의 첫머리를 읽었다. 기억은 흐려지지만 이름은 돌아온다. 그는 소설가의 언어로, 그러나 증인의 자세로 그날들을 천천히 묘사했다. 고양이의 눈빛, 봉분 옆 축축하던 흘, 작은 상자, 그리고 두 권의 일기. 말이 끝날 무렵 회관은 아주 잠깐 깊은 숲처럼 고요해졌다. 행사가 끝난 뒤 세 남매는 다시 선산으로 갔다. 오늘은 세 사람 모두 꽃을 들었다. 봉분 앞에는 작은 나무 표지가 새로 놓였다. 박소연 기억 속에 돌아온 아이라는 문구 옆에 아무 이름도 새기지 않은 작은 원 하나가 있었다. 흰 고양이를 위한 자리였다. 철우가 꽃을 꽂으며 말했다. 아버지, 우리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덧붙였다. 그리고 누군가의 이름을 돌려드렸어요. 도윤은 묘비를 손끝으로 가볍게 쓸었다. 아버지, 이제 비밀은 무겁지 않아요. 기억은 흐려져도 진실과 사랑은 남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고양이 울음 같은 바람 소리가 났다. 착각일지도 몰랐다. 그러나 세 사람 모두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능선 너머 3번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며 하얀 꽃잎을 흩뿌렸다. 흰 점들이 허공에서 잠시 빛났다 사라졌다. 누군가의 걸음처럼, 누군가의 손짓처럼. 해가 기울 무렵 세 남매는 묘역 아래 작은 빈터에 나란히 섰다. 도윤이 말없이 땅을 고르고 지은이 흙을 부드럽게 다졌다. 철우가 조심스레 모종을 꺼냈다. 이름, 모를 흰 꽃이었다. 흙을 덮는 동안 그들의 손은 서로 닿았다.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아직 끝나지 않은 말들이 손등에 체온으로 오갔다. 며칠이 지난 뒤 재수사의 결과는 법적 단죄 불가능이라는 담담한 문장으로 귀결되었다. 증거는 낡았고 증언은 무뎠다. 누구도 법정에 세워지지 않았고 누구의 이름도 공식 기록에서 지워지거나 덧붙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형사는 전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박소연 양의 이름을 세상이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돌려준 사람들은 여러분입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도윤은 창가에 오래 앉아 있었다. 흰 구름이 천천히 흘렀다. 그는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문장을 썼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길을 잃지 않는다. 사랑은 늘 누군가의 곁을 지키는 방식으로 돌아온다. 저장 버튼을 누르자 화면 속 커서가 한동안 깜빡였다가 고요해졌다. 저녁 무렵 세 남매는 다시 선산으로 올랐다. 봉분 앞 흰들꽃이 바람을 타고 가볍게 흔들렸다. 고양이는 더 이상 없었지만 그 눈빛을 닮은 빛이 어딘가에 있었다. 철우가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아버지가 생전에 써두었던 메모였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한다. 그러나 잘못을 감추는 건 서로를 잃는 일이다. 그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아버지 글씨 아직도 선명하네. 이제 우리 각자 자리로 돌아가자. 도윤이 일어나며 말했다. 하지만 돌아간다는 게 흩어지는 건 아니라는 걸 오늘 알았어. 그래.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같은 곳을 보고 있잖아. 내려오는 길, 산그늘이 길게 늘어졌다. 세 사람의 그림자도 함께 길어졌다. 길이 갈라지는 곳에 이르렀을 때 도윤은 잠시 뒤돌아보았다. 봉분 옆 작은 원, 흰들꽃, 바람. 그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소연아, 잘 가. 그리고 고마워.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책상 위에 상자를 올려두었다. 빈 상자 안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다. 운동화도, 인형도, 손수건도 제자리를 찾았다. 대신 상자 바닥에는 흰 꼬집 하나가 붙어 있었다. 언제 들어왔는지 모를 가벼운 흔적. 그는 그것을 떼지 않았다. 상자는 그렇게 기억을 보관하지 않되 기억을 부르는 그릇으로 남았다. 그날 밤 그는 늦게까지 글을 썼다. 이야기의 끝을 적는 대신 새벽의 시작을 적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면 비록 대답은 돌아오지 않더라도 세상 어딘가에 작은 빛이 켜진다는 내용이었다. 마침내 마지막 줄을 찍을 때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얇은 커튼이 흔들렸다. 그는 눈을 감고 미소 지었다. 기억은 사라져도 마음은 길을 기억한다. 그리고 그 마음은 언젠가 다시 누군가의 곁에 가만히 앉아 흰 고양이처럼 밤을 지켜주리라.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